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에서 대외 여건 현황을 보니까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가 계속 통화 긴축이 계속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고 신흥국의 자본 유출 리스크 우려 등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 신흥국의 자본 유출 리스크가 왜 나올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를 딱 당하고 나가지고 1998년도에 얘를 딱 도입시켜가지고 가죠. 근데 1998년도 재미난 게 1999년도 요에서 요 2000년도 넘어가는 시기에 일본이 기가 막힌 정책을 하나 넣죠. 일본이 경제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계속 저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1998년서부터 1990년도 그 사이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금리 상태, 10년 동안 경제가 못 오가니까 저금리를 선포를 해요. 이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하죠. 마이너스 0.5 요때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여러분들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 이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네? 돈을 줘야 된다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이때 많은 일본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은 요 99년도, 요 98년에도 90, 요 사이에 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98년도 6월 달에 뭐가 통과되냐면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탄생합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을 50%까지 확대시켜라 이거예요. 외국인 투자 비율을 50%까지 확대시켜라. 이게 자본시장 통합법이에요. 국가부도 안 보셨습니까? 거기보다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통과되면서 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밀묻듯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부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금리를 갖다가 얼마로 올려라? 20% 이상 올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 금리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8%예요. 지금 그 이자 제한법보다 더 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자 제한법이 24%잖아요. 왜 할까요? 왜 했을까요? 이게 포인트였었어요. 금리를 20% 이상 올리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기업은 무조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빚으로다가 얻었던 빌딩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사요? 얘들이 산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NPL이 이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NPL 알아가지고 샀어요? 2008년 이후에. 일반 대중들한테 NPL 살 수 있고 물건 풀린 게 2009년도, 2010년부터 풀린 거예요. 그전에는 다 뭐예요? NPL 물건이 다 기업 거였단 말이에요. 기업 큰 자산이에요. 1000억짜리 빌딩이 얼마 주고 사요? 200억, 300억 주고 샀으니까. 또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가 떨어져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1달러를 주고 왔는데 얼마까지 올라가요? 이 당시 때? 2,000원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0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원화 가치가 다시 이제 경제가 살아남으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근모아가지고 돈을 갖다 근모를 모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가 얼마로 바꿔요, 이제? 1,500원. 나중에 할 때 얼마로 떨어져요? 1,100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 2,000원 갖고 1달러인데 얘들이 1,000원 갖고 1,000원으로 됐으니까 나중에 받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2달러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때는 어떻게 해요? 1,000억짜리 빌딩을 갖다가 300억 주고 샀어. 그리고 돌아갈 때는 600억이 된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또 빌딩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1,50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1,000억 이상 벌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금리까지 이 원화 가치까지 상승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자본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투기 자본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퀀텀 펀드가 껴 있었던 거예요.
누구지 모르세요? 세계적인 투기 자본. 조지 소로스예요. 이게 이때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거 있죠. 터키가 리라화가 하락했을 때 터키 가서 뭘 사라고? 명품을 샀어야지, 명품을. 터키와 리라가 하락되니까 우리나라는 같이 했으니까는 만약에 우리나라 100만 원치 바꾸면 옛날에는 얘를 100리라를 바꿨다. 50%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 100만 원 가지고 얼마를 살 수 있어? 리라 바꾸서 150리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파는 명품 가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서 샀으면은 50% 할인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돈 벌잖아요. 그 이런 것도 왜 자본 유출인가? 특히 금리 인상이 되면 미국으로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금리가 되면,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하게 되면요. 해외로 자금이 유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저금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요? 신흥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신흥국의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요. 우리나라 아직도 신흥국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더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제가 이제 작년 제가 1월 달에 작년은 2017년도 1월 달에도 똑같이 강의했을 때도 뭐라 그랬었냐면 2016년도에도 강의를 했었냐면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몇 프로 올렸어요? 두 번 올려가지고 한 번 동결시키고 하락해놓고 나서 결국은 지금 기껏 해가지고 왔더니 지금 뭐 원위치밖에 더 됐어요. 지금 실제로 올린 건 0.5 올라간 건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올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옛날에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절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라고. 2010년도에 저 얘기했다. 동결도는 내가 하락까지 했거든요. 근데 맞췄잖아요. 6월 달에 하락시켜버렸잖아요, 금리를. 그럼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까요? 미국이 못 올려요, 이제. 미국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시면 재미난 거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물가 1%대의 낮은 상승률을 예상한다 이렇게 나오죠? 물가 1%대? 여러분들 이 물가는요, 앞으로요, 인플레이션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돼요. 선진국으로서 절대로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마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합치면 뭐라 불러요? 온라인 때문에 안 그래요.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절대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절대 물가 상승은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 않아요. 미국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럼 물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지 뭐예요?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원래 그런 구조 속에 간 거야. 금리를 인상했어. 근데도 계속 물가는 어떻게 해요? 2% 아래로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마존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아마존 효과라고 부르는데 아마존 효과가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해지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여기 보시면은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이 3.1%, 작년 같은 게 2.8%였는데 실제로 지금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6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2.6이나 7 정도를 했는데 아마 2.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해. 그래서 경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화 긴축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주요국의 부동산 시장은 둔화 내지 침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 주택가격 변동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단위를 한번 볼까요? 2016년, 17년, 18년도 3분기 딱 보면요. 미국이 5.0, 5.0, 1.0 작년 3분기 때 훅 떨어지죠. 전년 동기 비율로. 영국 같은 경우는 4.9, 2.0, 2.7 별 없죠? 캐나다는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거꾸로 마이너스 돌아섰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죠? 한국은 0.3, 마이너스 0.3, 0.1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저고요. 한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디만 올라간 거예요? 서울만 올라간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해지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은요, 그 실질 주택 가격은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다음 페이지. 글로벌 시장 동조화가 좀 이게 좀 많이 써먹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이제 무슨 경제 그 연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것 중에 이제 글로벌 시장 동조가 되더라. 그래서 선도 도시가 하락하니까 우리나라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이 해요. 각 나라들이 런던 2013년 1월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상승률은 런던은 91%, 밴쿠버 77%, 시드니 저기 70%, 서울이 55.9%, 뉴욕이 22.4%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이걸 그래서 쭉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런던이 2017년 6월부터 하락하더라. 밴쿠버는 2018년도 8월부터 하락하더라. 뉴욕도 2018년도 4월부터 하락하고 시드니는 2017년 7월부터 하락하더라. 동방상기에서 지나가지고 하락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시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라고요. 이거 제가 몇 건 해놨을 것 같아요. 근데 런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여기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요까지 다 전체로 상승하고요. 지금부터 고점 대비해가지고 요즘부터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런던이 하락하는 것은 저 브렉시트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까요? 이 시드니가 2017년 7월부터 하락한 데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찾아보면 나와요. 구글에다 검색해서 딱 찾아보면 나와요. 뭔지 아세요? 중국 투자를 갖다 금지시켜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뉴욕이거든요. 크게 변동사항 없잖아요. 뉴욕은 되게 재미난 동네인데요. 뉴욕 같은 경우는 법이 만약에 여기 뭐 개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시내를 갖다 개발한다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와가지고 재개발에 들어가요. 되게 재미난 게 미국에서 어느 한 지역에 뉴욕의 어느 한 지역에 할렘가를 개발을 하는데 돈을 모으자. 여기 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득이 나가지고 너희들한테 얼마로 돈 돌려줄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때 나왔던 게 소위 말하면 클라우드 펀딩이 나왔는데 그 모집 금액이 3조 달러였었어요. 3조.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돈이었었는데 그게 단 8개월 만에 모집이 완료가 됐어요. 그게 수익률이 18.3%였거든요. 연간 수익률을 돌려주는 거로. 미국이 그런 나라인데 그게 그 뉴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이 미비해요. 왜? 대규모 개발을 순식간에 해버리거든요. 자본력이 연단히 강하니까. 그럼 이게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그 밴쿠버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것도 왜 그래요? 중국 자본 때문에 그래, 중국이.